네, 대한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장경상 프로님, 그 다음에 최경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미국 대선이 투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개표는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미국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정투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1월 20일경 그 취임할 예정인 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무탈하게 취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대선을 이 대한민국만큼이나 더 관심을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지요. 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인데, 김정은은 일감으로는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경상 프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으셨죠? 훨씬 더 스타일이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극적인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야지 이렇게 민주당처럼 질질 끌고 네. 좀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원칙론? 스테디하거든요. 저 네네. 민주당 방식이라고 하는 게.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 등장했을 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익숙하잖아요. 또 트럼프. 예. 하고 그렇죠. 자, 배짱만 맞으면 뭐 급격한 변화를 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최 박사님, 네.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번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봤고 이런 걸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죠? 우선은 이제 북한이 행동을 보게 되면 네네. 미국의 시간표가 네네. 그 행동에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지금 정권이 네.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이 좀 촉박해 올 때 예, 예. 북한은 굉장히 이제 서둘러서 이제 그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제 자주 만나자고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은 왜 서두를까 봤을 때 네네.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새 정권의 취임사가 있구나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서두르는 그 사례를 또 말씀드린다면 네. 원래는 당대회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6년에 7차 당대회가 열렸으니까 네. 이제 8차 당대회는 21년. 21년 이제 네. 5월 좀 지나서 열리는 게 맞는 것인데 아, 예, 예. 예, 너무 조급하게 이제 1월 달에 내년 하기로- 1월 초에 네. 당대회 8차 예. 당대회를 열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하게는 당대회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건데 네. 그것은 곧 이제 그 새로 취임할 수 있는 이제 그 미국 미국의 새 대통령. 정권, 네, 네. 새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클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이 수립돼서 그것이 네. 시행되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새 그렇죠.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이렇게 검토하고 뭐 수립하는 장자관 예. 장차관이 임명되는데도 뭐 최소 한 6개월 걸린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북한 대북 정책도 6개월 동안 수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하반기 6월 이후부터 이제 대북 정책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그 새 정권에 주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아마 8차 당대회를 1월 초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아니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별걸 다 계획을 하고 다 접근을 하는군요. 근데 그 별곳이라고 하기에는 아닌가요? 너무나도 이제 네. 생사 운명이 네. 네. 갈림길에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냥 큰 뭐 일이죠. 항목이나 몇 개 더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전략 전술적으로 접근을 한다. 의외로 대한민국보다 더 훨씬 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아니 있겠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게 80일 전투에 막바지잖아요. 예, 네. 그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80일 전투를 한다 그랬는데 네. 예. 그래도 뭐 지도자라는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으면 예, 예.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 그렇죠, 결과를. 그렇죠. 그래서 1월달 당대회 때는 사실상 뭔가 좀 변화된 뭔가 좀 그 기대라도 네. 할 수 있는 뭔가를 내야 될 거 맞습니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그러니까 겁니다. 당연히 아마도.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상대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뭐 A 플랜, B 플랜 여러 아, 가지 네.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을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이 조 바이든이 된다.
거기에 맞는 플랜이라는 거는 아마 기존과는 다른 형식과 뭐 방식. 그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해서 아마 네. 메시지를 던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네네. 존 바이든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네. 8년간 부통령을 그랬죠, 역임했기 그랬죠.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오바마에 대한 기억이 그 행정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좋든 나쁘든 그걸 떠나서 네네. 어떤 기억이 있냐면 네. 김정은 정권이 2012년에 이제 의도치 않게 출범을 했죠. 네네. 그리고 2017, 12년. 네, 12년. 그렇죠. 네. 2012년. 예,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네네. 사망하다 보니까 네. 의도치 않게 이제 새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2013년 1년 만에 3차 첫 핵실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랬죠. 네, 네. 김정은 네. 정권이.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제 전략적 인내를 선포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 핵무기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네. 포기하기를 압박하고 이런 그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은 예. 사실 이제 북한은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활용했던 기억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그 바이든이 이번 선거 토론회에서 네. 북한을 뭐 폭력배라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그런 비난을 하긴 했지만은 예. 여러 가지 교섭의 여지를 북한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이 4년 동안 사실 그 국제사회가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네. 않았던 이제 김정은을 끌어내서 이제 지도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네. 만나주고 그리고 19번의 친서가 오고 갔어요. 19번이나 됐나요? 예. 그렇게 많이 친서. 왜 그때 사진 보낼 때 막 이따만한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야, 정말 그런 네. 친서가 네. 저 물밑에서까지 다 해서 19번이라고 19번. 예, 이렇게 공개됐는데 네네. 그렇게 친서가 오고 갈 정도면 김정은을 지도자로 이제 인정을 해준 사람이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네네. 정말 냉정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북한은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이 시점에서부터 네. 탑다운 방식의 이제 그 정상 리더급에서 결정을 하자고 계속 이제 요구를 해왔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뀌게 되면 정권이 네. 아마도 이제 실무급 이런 교섭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처음에 입장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양측에 좀 그렇죠. 예, 민주당의 되니까. 특징이에요. 민주당은 그 단계별로 네. 진행하는 방식을 그렇죠. 쓰죠. 예. 네. 옛날에 클린턴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오바마도 그랬고. 예. 미국의 민주당은 상당히 보수적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네. 방식이 뭐 네. 보수적이죠. 그런 이제 룰에 좀 따른다 그래야 되나? 예. 그죠. 그러니까 좀 시스템으로 이제 가동되는 완전히 좀 다르죠. 걸 스타일 자체가 다르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북한이 보고 있는 네. 그 기억으로는 아마도 이제 그 1990년대인가요? 그 존 바이든이 이렇게 상원 의원으로서 이제 그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런 부통령 8년을 했는데 그 하면서 이제 외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 뭐 바이든의 외교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제 예. 이분이 외교에 대한 굉장히 이제 베테랑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그 시기에는 견제를 당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북한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외교 베테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를 아예 이렇게 찌르고 정말 뭐 억압하고 막 압박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그 교섭을 하면서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유연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요런데 이제 북한은 조금 네. 이제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아까 장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부른 이 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뭐 요직을 맡을 것 같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미 간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 그럼 이제 장프로님 우리도 좀 준비를 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왜냐하면 저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저희 그 좌파 진영 현재 문재인 정권 진영에서 DJ와의 인연을 얘기하잖아요. 예, 예. 넥타이를 뭐 주고받았다 네.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미국에서 DJ를 인정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인권. 인권. 예, 인권 대통령.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줄기차게 그래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DJ를 좋아하는 이유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인권 문제에 관한한 만큼은 타협을 잘 안 해요.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아왔잖아요. 네. 아니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뭐 이렇다 할 대응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네. 무기 체계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런 쪽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네. 이제 카말라 해리스 같은 부통령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 쪽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인권 문제. 예, 인권 문제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문에 남북 문제에서도 북한과 의외의 지점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건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이라는 걸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예, 예. 그게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요. 그걸. 아, 네. 되게.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민주당 정부 특히.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협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협상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 그렇군요. 하나의 의제가 더 네.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자, 최 박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러면 북한이 이 북미 관계 재설정에 대한 뭐 나름의 전략을 짠다면 그러면 그거를 종래에는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나요? 글쎄요. 그 동안은 네. 원래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제 그 대미 협상에 있어서 한국을 끼워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 그리고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끼워놓고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게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연구를 해서 논문을 네.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 핵 문제, 이 핵을 긴 지렛대로 이제는 북한은 모든 정책의 지렛대가 핵입니다. 아, 핵. 예, 아, 왜냐하면 핵이 바로 문화 정책, 사회 모든 정책, 경제 정책, 군사 정책 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90년대부터 엄청나게 길게 갈고 닦아온 이 핵 지렛대로 네네. 그냥 이제 미국을 들어 올리려고 했고 중국을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았던 거죠. 잘 안 먹힌 거죠? 전혀 네.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네네. 한국을 갖다가 받침돌로 딱 끼워놓고 지렛대로. 지렛대를 네네. 홀 들었더니 네. 미국이 드러나고 중국이 드러나고 네. 막 감자넝클처럼 드러났던 거죠. 그럼 철저하게 이용당했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 받침돌에 네. 받침돌이 효과이죠. 받침돌이 효과가 극대화돼서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받침돌이 치워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하면 앞으로 끼워놓거나 뒤로 조금 당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언제든지 이 그렇군요. 변수는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다. 아, 네. 예,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받침돌이 효과 한국이 확실히 그럼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네. 그럼 너희들 좀 도와주든지 아니면 활용하든지 할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효과 그 지금은 또 조금 더 달라진 게 예. 다시 이제 한국을 통해서 하자면 네. 그동안 해왔던 우리 한국의 그 약속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셨을 때 백두산에서 개성공단만큼은 확실히 이제 담보해도 된다 이러면서 네. 개성공단 그 담당자를 데리다가 확인까지 시켜주는 이런 우리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사정이 있죠. 뭐 미국이 이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모든 거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약속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얼마나 기대를 크게 했으면은 네.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의 자리를 만들고 얼마만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그 상실감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하노이 네네. 노딜 경우도 이제 뭐 그 미국과의 관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한국에 대한 신뢰가 컸고 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기대가 이러면서 컸죠. 네. 갔다가 이제 노딜로 이제 망신하고 정말 네네. 아무것도 거둬지지 못한 채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부터 한국에 이제 계속 까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새 정권이 미국에서 이제 뭐 새로운 방식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 아마 북한은 자기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한국을 다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오히려 다룬다. 또 한 가지는 저기 잠깐만요. 이렇게 약간 우측으로 조금씩만 이동하실까요?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예요. 우리나라 외교가를 바라보는 소위 해서 강경화 장관부터 시작해서 외교 소위에서 라인들을 바라보는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그렇게 저평가한다는 거죠. 한국의 저희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일단 신뢰하지 않아요. 네. 대통령의 신뢰가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바닥이라는 거죠. 예. 그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까도 이제 그 이만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쿨하다. 조금 유연해. 이게 무시하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래 뭐 너도 껴 이럴 수 있는데 민주당은 다르다는 거죠. 민주당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민주당은 의외로 원칙론을 고수하고 트럼프는 의외로 원칙은 없지만 유연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귀족적인 그런 방식을 써요. 귀족적인 문화가 있어요. 민주당 자체가 공화당하고 달리. 공화당은 약간 좀 오히려 공화당이 뭐 이렇게 좀 근로자,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 막 이런 분위기라면 백인 화이트 칼라여서 문제지만 민주당은 약간 그 유럽식 귀족 뭐 이런 가문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문화들이 있어요. 머리로만 뭐 하는 사람들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우하고 취급하지 않아요. 안 해줘요.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바닥이에요, 사실. 여기저기 다 무시당하고 네. 패싱당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시대가 돼서 더더군다나 이제 외교회장을 못 펼치잖아요. 네. 그래서 성적표가 전반기 성적표가 그대로예요. 그렇군요. 네. 국제무대에서 여러 번 보셨잖아요, 우리가. 네, G20도 그렇습니다. 하고 뭐 아시안에도 보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끼지를 못하잖아요, 제대로. 어울리지를 못하잖아요. 어울리지 못하죠. 국제사회에서. 맞습니다. 네. 그건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면 민주당의 새로운 만약에 지도부가 들어서고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외교라는 건 다 소위해서 인간관계잖아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강경화 장관도 국제사회에서 보면 외교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강경화 장관도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에요. 폼페이오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밥 한 끼, 점심 한 끼 먹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화 나눌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강경화 장관하고 외교를 대화 나눌 수준이 지금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고차원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외교 전문가는 아니에요. 또 아까 나왔던 뭐 수전 라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최경영 박사님 말씀하신 북한에서 바라보는 소위에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 실망감 플러스 미국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가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앞으로 장애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면 한국을 활용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을 여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미국하고 하는 방식을 계속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는 그건 거죠. 최악인데요. 자, 뭐 강경화 장관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날 워싱턴에 가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그냥 점심 한 끼 먹고 이렇게 조금 격식이 좀 낮은 단계 격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뭐 다녀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폼페이오는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미국 정부가 바뀌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설득하러 갔다며요. 승복 설득하러. 그 언론에는 그렇게 났던데 트럼프 승복 설득하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자, 좀 이야기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뭐 대원수로 스스로 격상을 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국정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국정원 얘기는 별로 신뢰하기가 좀 요즘 좀 어렵다 뭐 이런 기본 입장은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정원이 국회에 가서 예, 북한 김정은이 대원수가 되고 김여정도 뭐 입지가 더 격상될 것이다 이런 또 보고를 한 모양인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박사님? 근데 이 대원수가 되고 네. 이렇게 직위가 올라갈 거다 이것이 어떻게 정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석을 네.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네. 이게 하나의 해석이죠. 예. 그 김정은이 이제 대원수가 된다는 근거를 국정원은 아마도 이제 그 올해 10월달 75주년 그 당창건 기념식 그 전에 아마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박정천 뭐 군 총참모장한테 이제 원수 칭호를 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역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원수 칭호 7명입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단번에 2명을 이제 그 뭐 그냥 초고속의 승진으로 이렇게 원수 칭호를 준 데 대해서 이것을 이제 근거로 꼽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니 물론 근데 자, 그럼 예. 대원수가 되고 뭐 김여정이 뭐 격상되고 하는 게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가요? 뭐 그냥 이제 권력의 조직 구도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권력 구조를 약간 개편한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어떤 페이스로 갈 것인지를 좀 네.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수 칭호 대원수가 무엇이냐면 사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 받았던 이 원수 칭호는 공화국 원수 칭호예요. 공화국.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인민군 원수 칭호예요. 대장, 자수, 원수 이런 최고의 다르군요. 정점을 네, 찍는 네, 칭호거든요. 근데 공화국 원수라는 거는 그냥 공화국의 뭐 리더라는 얘기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일성 시대에는 1992년 김일성이 80세 되면서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 대원수로 이렇게 등극했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원수로 등극했어요. 근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월에 사망할 때까지 그냥 원수였는데 12년 4월에 사망한 김정일에게 대원수 칭호를 주고 김정은이 원수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2명이 원수가 됐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이 대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동으로 이제 좀 이제 차이를 둬야 되니까. 그죠. 차별화, 이제 계급의 차별화를 둔다는 거는 권력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김정은의 입지를 격상시키고 최대한.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힘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뭐 죽은 사람한테 대원수를 줬다고 하니까 김정은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나? 그 스스로 대원수를 스스로 대원수라는 직함을 뭐 부여한다고 하니까 좀 웃기기까지 하는데 자 사실은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할 대목은 김정은을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정은은 어차피 북한에서 뭐 1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동생 김여정의 그 행동 반경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 이 궁금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김여정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사실 그 2019년부터의 그 김여정의 행보를 보면서 요즘 이제 저희가 발표할 때도 그 리성곤이 갑자기 이제 그 사실 군인이었던 사람이 외무성 저기 부상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뒤에 이제 그 김여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노동신문에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처음에는 김여정에게 대남 그러니까 국내의 선전선동에 이런 역할을 맡겼다가 확대하면서 대남 정책까지 관장을 하다가 앞으로는 이제 외교부까지 이렇게 주관하면서 이제 대외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 권한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이제 외교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장직을 줄 것이 아닌가 외교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장관이 되겠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 정권에서 네. 거의 이제 뭐 그 딸 이름이 뭐던가요? 그 저기 저 트럼프 예. 멜라니아인가요? 멜라니아는 예. 와이프고 아이고 저. 갑자기 뭐지? 네. 이밀드는 아닌 것 같고. 그 트럼프의 가족이 나와서 이제 지금 백악관에 드루 요직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에 네. 김여정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 북한에서도 그 가족이 이제 그 활동하는데 굉장히 정당화되는 이방카. 이방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거의 매치가 되다시피 북한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가족 정치를 정당화하는 예, 자연스럽게 보이고자 하는 예. 좀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런 네, 과정에 네. 이제 김여정이 등장해서 네. 이제는 부산까지 네.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루트 경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그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네. 대한민국 그 선거에도 북한이 기존에 관여를 많이 한다. 그걸 우리가 물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항상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대선도 상당히 좀 그 북한에서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현재 문재인 임기는 뭐 1년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얼마 전부터 제가 늘 얘기를 좀 해왔는데 네. 2019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월에 이제 하노이 노딜이 있었고 이제 네. 북한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4월부터 그 김정은이 직접 그 금강산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이제 남한에 대한 네. 정말 이제 그 비참한 그 단어들을 쓰면서 좀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여정은 올해 들어와서 더 이제 남한에 대해서 공격적이었고 네. 좀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남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청와대를 이렇게 그 포커스 맞춰서 굉장히 네. 이제 모멸감 느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어디까지나 우리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청와대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항상 우리가 대선 있거나 이렇게 총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렇게 간섭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있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출범한 정권이 연속 손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그렇군요. 이유는 네. 북한의 매스컴 이제 언론을 보게 되면 우리 누구 봐도 청와대라고 알 수 있는 이런 그 포커스를 맞춰서 비난을 하는 동시에 네. 그 포스트의 이제 야당에 대해서 네. 뭐 엄청난 비난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난을 하지 않는 그리고 좀 보호하고자 하는 상대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의 이 민주당 쪽이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북한이 사실 국가 체계에도 조금 손질을 보는 것 같은데 인민무력부 네. 이 인민무력부를 국방성으로 개칭한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나요? 했습니다. 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인민무력부라는 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예. 국방성이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르죠? 다릅니다. 예.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예. 그 군대의 의미가 네. 인민군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인민군대. 북한에서는 모든 걸 인민공화국, 인민군대, 그리고 네. 병원까지도 인민병원, 인민병원. 인민을 넣었을 때는 네. 혁명하는 수단인 거죠, 모든 게. 네, 그런데 네, 네. 지금 인민을 빼고 네. 국방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보통 국가 체제로 개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다른 시스템들을 보통 국가로 볼 수 있는 중심 시스템은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바꿨냐면 김정은 제2기 정권이 출범할 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그 최고인민의 대의원
을 먼저 선출하는데 예, 예. 거기에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모두 김일성, 김정일은 대의원이 되고 그리고 국가주석이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었어요. 아, 대의원이 네. 된 다음에. 그렇죠. 네. 네. 근데 김정은은 1기에서는 똑같이 했지만 네. 2기에서는 대의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냥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아,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예, 예.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고 선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한 체제를 네. 북한이 의식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저희는 봤거든요. 아, 근데 그 중에 그렇군요. 하나가 이제 국방성으로 인민무력부를 이제 국방성으로 개칭한 건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그 국방성은 힘이 없어요. 인민무력부 물론 힘이 없었지만은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리병철하고 박정천 이제 군 총참모장 예, 예. 이들이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국방성은 그 밖에 있는 내각에 위치하는 네. 이런 그 부처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가 체제의 보통 국가 체제의 하나로 지금 개편하는 중이다 이렇게 그럼 뭐 말씀드려야 저기 돼요. 힘도 없는데 그냥 네. 말씀하신 대로 정상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명칭만 바꾼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기 프레지던트의 위치에 맞게 이제 그 각 부처들을 네. 보통 국가처럼 개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얘기라서 네네.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 혁명이란 말로 의외로 안 합니까? 예, 그래서 네, 네. 이번에도 김정은 연설에서 예를 들어서 네. 인민군대를 네. 국가 방위를 조국 방위 그리고 이제 인민 방위, 네. 혁명 방위 이렇게 위치를 지었어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네. 어디까지나 방위적인 임무를 조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혁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혁명이 순서가 완전 밀려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민무력부를 이제 이렇게 방위성으로 국방성으로 네. 개편한 것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네. 의외네요. 그 북한에서 혁명이란 단어를 싫어한다는 게 아마 싫어하는 뭐 건 아닌데 약간의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네. 언뜻 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예, 우리 김정은 입장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겠죠, 당연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김정은은 자신의 사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 입각해서 네네. 이제 거기에 구속시키고 그곳에 입각해서 해석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 예. 자신의 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혁명이라는 것도 네네. 자신의 이제 어떠한 해석이 가능해야 혁명이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 이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를 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고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 북한이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다 폐쇄돼 있고 제재를 받고 있는 지금 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좀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그게 욕구 때문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뭐 나중에 정말로 대역전을 해서 다시 정권을 연장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좀 북한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남한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하는 자세도 좀 바뀔 거고 여기서 이제 여차하면 또 이 돌발 상황,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여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예,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최경희 박사님 모시고 미국 대선과 북한과의 그 관계, 뭐 역학 관계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동북아 관련된 소식 좋은 말씀해주신 최경희 박사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의도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